오늘은 메르스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대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메르스 사태에서 실수를 한 관료들을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책은 엄밀한 조사를 통해서 지금 정부가 무능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정보를 일부러 비공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옳았는가 옳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엄밀한 조사를 감사원 등을 통해서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관료들이 그대 자본 권력이 무서워서 안 그러면 거기 좀 잘 보이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숨긴 사실이 있다면 이번에 추상같이 문책에서 기강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공직에 봉사하는 것이지 공직자가 여러가지 그대 자본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다면 대통령은 정말로 강력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문책을 하는 부분에 개각 소요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지금 초이노믹스로 상징되는 최경환 부총리 그동안 큰 애를 썼지만은 사실상으로 경제 부분이 일정하게 그 성장률이나 고용 정대라든지 하는 부분이 한계에 왔습니다. 분위기를 바꿀 때가 됐다고 봅니다. 또 본인도 아마 출마를 원할 상태라고 보고 있고 그만두기를 희망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 내에 출마 등으로 그만두기를 바라는 부총리급 인물들이나 그 다음에 장관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고요.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해서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반을 끌고 갈 의제, 즉 아젠다를 뭘로 할 것이냐. 자,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양극화, 고실업, 청년실업, 노인빈곤, 주거문제 등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양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2년 반의 임기를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것은 앞에 겪어왔던 2년 반의 임기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를 갖다가 되돌아보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인수위 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흔들었습니다. 당시에 무슨 총리 내정자 낙마를 갖고 오기 시작하면서 줄줄이 장관 후보들이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30% 떨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두 달이 걸쳐도 정부 구성을 완료하지를 못하는 사태로 내몰렸습니다. 아마 기득권 세력들이 박근혜 정부가 포맷을 갖추고 제대로 출발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정원 댓글 NLL 문제로 뭐 대통령 퇴진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나왔죠. 그리고 그리 데모를 날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계획까지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가 뭐 좀 해보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세월호 사건 1년쯤 끌고 왔습니다. 그거 좀 탈피해보려 하니까 또 찌라시 문건 파동이 생겼습니다. 그거 좀 탈피해보려고 부패 척결하겠다니까 그 다음에는 성완종 사고가 생겼습니다. 성완종이 좀 수습하려니까 메르스 생겼습니다. 자, 앞으로도요 줄줄이 폭탄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폭탄 하나 터질 때마다 작게는 2, 3개월 많게는 6개월, 1년을 걸려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어느 날 임기 끝났구나 돼버리고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될 겁니다. 자, 이제 남은 2년 반은요 앞으로 폭탄이 10개, 20개 터진다고 보면 나는 이 폭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 아젠다, 국민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폭탄을 터뜨려서 앞으로 터질 공작적 폭탄을 제거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공격이 최상의 방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 할 일은 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부패 척결하겠다고 연초부터 이야기했는데요. 자원방산, 포스코 뭐 등등 그동안에 몇 번 얻어맞다 보니까 이 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자고우면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모든 언론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끝났다. 남은 것은 추락밖에 없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이제 깔딱깔딱하던 숨통이 끊어질 거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제도 다니면 전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대통령요, 정말 돈 안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되시고 난 이후에 부정부패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렇다면요, 이게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재산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뭘 못할 수 있습니까? 남은 2년 반 동안 내 생각대로 제대로 딱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이 뭘 바라는가, 어떤 사회계획을 바라는가, 교육이라든지 각종 노동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주거 문제라든지 복지라든지 경제개혁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아젠다를 내걸고요, 국민과 더불어서 국민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다가요, 숱한 전사자가 대통령 앞에 선 돌격대들에서 나오더라도 10명이 죽으면 100개의 업적을 달성하면 됩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자고 우면하거나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이제 대통령께 남은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대통령 부친의 뜻을 이어서, 부친은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를 닦기 위해서 나는 부친의 뜻을 이어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이제는 어떤 일이 다 생길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어떤 승부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일들 밀고 붙여야 되는 겁니다. 안 생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안 생길 배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이런 개혁과 부패 척결을 밀어붙일 수 있는 자신의 인적 토대, 지지자들을 두텁게 하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하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생길 겁니다. 그걸로 그냥 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실수가 발생하거나 뭐 메르스 같은 사태가 오거나 뭐 또 누가 폭로하거나 뭐 재난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국민들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번 메르스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부에 일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숱하게 생길 건데 그냥 불도저처럼 깔아뭉개고 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정치연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혁신위가 초안을 발표해서 2주 내로 지도부나 지역위원회 그리고 대의원 등을 구성하는 계획안을 만들겠다. 또 현역의원 교체 지수라든지 공천과 관련되는 안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친노조 임명하겠다 하니까 지금 비주류나 반노 비노들은 혁신위가 의미가 없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새정치연합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그냥 하나마나 끝났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문제가 뭐 때문에 발생했는가 하는 원인을 먼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약을 쓰든지 수술하든지 처방이 나오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당의 지도부나 지역위원회 공천 등과 관련 부분은 처방에 속하는 것 중에 한 개고요. 지금 문제의 원인은 새정치연합이 왜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선거만 하면 지고 맨날 내분에 시달리는가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새정치연합이 정당으로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다, 즉 한국의 현실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장기 저성장 불황, 양극화, 실업, 고령화 이런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서 국민의 시각과는 옳지 않기 때문에 이념적인 어떤 선동이나 선명성 그리고 분파성, 교조성을 버리고 국민들이 현재 원하는 경제적인 개혁 문제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중도 뭐 우파 노선을 가겠다, 중도 좌파 노선을 가겠다, 그 중에서 집중할 과제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진단을 먼저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색깔이 극자부터
우파까지 다양하게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된 노선을 갖다가 내지 못하고 맨날 장외 세력이나 갑자기 발생하는 해프닝성 재난이나 이런 데 끌려다니게 된다.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당내에 합의를 모아내는 구조를, 정해진 정강 정책 노선에 대해서 합의를 어떻게 모아낼 건가, 이런 걸 정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로 앞으로 뭐 공천 이런 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데, 지금 뭐 공천 이야기 100번 해봤자요 의미 없습니다. 내년 뭐 한 2, 3월 가면 또 뭔 사단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논의하지도 않고 기술적인 테크닉의 혁신위 위원회가 손보겠다고 장외에 교수하던 사람들이 와서 나서고 교육감 하던 사람이 나서면요, 이게 맞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 무슨 사무총장 대표가,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4.29 재보선에서 전패함으로써 대표로서의 권위를 반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버텨보겠다고 혁신위를 만들었으면, 혁신위가 그야말로 문재인 대표 위에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대표가 이 와중에 사무총장 하나 내 사람 마음대로 못하냐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는 하나마나 끝나버렸고요. 혁신위는 결국은 진노세의 지도부를 갖다가 유지시키기 위한, 시간을 끌기 위한, 킬링 타임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끝날 거고, 나머지 세력들은 이제 이탈의 길을 갈 겁니다. 지금요, 누가 먼저 때렸느냐, 내가 먼저 맞았느냐, 이런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에 들어누우려고 지금 핑계를 찾고 있는 게 새누리당의 현 지도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최재성 사무총장 문제를 놓고, 아, 이제는 공천을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서 분열되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갈 길은 이미 정해졌고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권 지지자들 다 그렇게 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텔레비 나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예측을 하면요, 예측대로 되는데도 저보고 재수없는 소리 했다고 방통위심의위원회에 걸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권이 분열되면 희망이 없느냐? 저는요, 오히려 야권이 분열돼 가지고 서로 간에 국민 앞에 지지율 경쟁을 가지는 부분이 다음 대선에서 야권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보수 세력 지지자들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별 볼 것도 없고요, 혁신위 안 발표도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할 거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야권은 이미 분열로 서는 라인에 섰고요. 지금 저기 서강대교 넘어가다 보면 오른편으로 민주당이라 해가지고 벌써 그 당에 커다란 플래카드 걸어놓고, 여의도 국회 앞에 보면 그 당의 지역위원장이나 간부들 뽑는다고 플래카드도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의 곳곳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사무실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야권의 분열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